예, 2025년 3월 11일, 음력으로는 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10시 반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골장 테라피, 골장 지압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늦게 우리 일산에서 40대 초반에 이제 선생님이신데 오늘 그 교육개혁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관리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개혁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개혁해야 돼야 될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태고사의 재발견 196번째 강의로서 대한제국 세 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 현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해서 이 탄핵에 지금 현재 선고가 남아있는 지금 아주 엄중한 시기인데요. 자, 오늘날까지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만에 이 깽판을 쳐서 개판이 된 이 우리 한국 사회가 나라가 이 망할 지경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오늘 내용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점을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익을 봤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누군가가 착취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남의 김남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웃고 떠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착취하고 있고 우리 주변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취한 대상자가 바로 오늘날의 윤석열과 같은 저런 친위 쿠데타 세력의 년놈들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관료 사회를 이루어서 소위 말하는 판검사 카르텔, 법조인 카르텔이 된 것이죠. 이 연놈들이 뭐냐면 이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이 빚을 갚아주게 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이 재벌을 이루어줬던 우리 한국 사회의 자본가들과 결탁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빈부격차를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3월 11일, 3월 12일이죠. 며칠 전에 지기현이라는 판사놈이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상 한 번도 있지 않는 구속 기소 시간을 일자로 계산하는 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윤석열이를 감옥에서 탈옥시킨 장본인인데요. 이것을 주도했던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법제처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런 놈들이 안가에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더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난도질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을 부정한다는 것이고,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놈들을 뭐냐면은 내란죄의 수괴이고 내란죄의 주요 종사자로서 우리가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역적인 것이죠. 역적 모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정경사교국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크게 봐서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경제 개혁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법 개혁을 하지 않았고, 교육 개혁을 하지 않았고, 정경사교국 국토 개혁을 하지 않은 이 일이 오늘날의 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못지않게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이낙연, 조국 같은 사람이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던 이런 장본인이고, 지금까지 제가 본 이 지도자 중에서 너무나도 뭐냐면은 그 비열하고 비루한 새끼가 바로 이 문재인이와 이낙연인데, 제가 오죽하면은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 있는 그 문재인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헤쳐먹었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헤쳐먹은 정말로 일란성 상둥이와 같은 더러운 짓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로 과거에 대한제국 시대 때 50년 동안에 있었던 비루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이 바로 민주당에는 문재인과 이낙연이, 그 다음에 국힘당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대한제국은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그 시기까지 약 50년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전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동조선은 이시조선이라고 하는데, 이 해동조선을 개혁하고 바꾸고자 한 혁명을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하여, 그 시작의 사상적 출발은 경주 사람인 최저위고, 그 행동을 한 혁명가이고 실천가로서는 우리가 전봉준 선생을 우리가 대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혁명가 전봉준 선생은 일명 녹두장군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1894년 봄에 바로 이 갑오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갑오개혁 때 이 봄에 이 혁명가들은 또 이 농민 혁명가들은 전주성을 함락하고 패전개혁한 14개조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패전개혁한 12개 조항을 우리가 공포하였죠. 자, 그래서 패전개혁안 12개항은 바로 첫 번째, 각 도인과 정부 사이는 묵은 감정을 씻어내고 서정에 협력할 것. 두 번째, 탄관오리의 그 제목을 조사하여 하나하나 음증할 것. 세 번째, 행포한 부호들을 음정할 것.
네 번째, 불량한 유린과 양반들을 징벌할 것. 다섯 번째,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릴 것. 여섯 번째,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머리에 씌우는 평양립을 벗게 할 것. 일곱 번째, 청춘가부의 재혼을 허락할 것. 여덟 번째, 문명 잡세는 모두 폐지할 것. 아홉 번째, 관리 채용은 지불을 타파하고 인재 위주로 할 것. 열 번째, 외와 내통한 자는 엄정할 것. 11번째, 공사체로 강론하고 지난 것은 모두 무효할 것. 12번째,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폐정기획안 12개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패하였고, 여기에 대한 그 이론적 논리로서 이 갑신정변이 바로 실학에서 출발해서 갑신정변을 거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하는 그 견해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 반청 독립정신을 가진 친일계파와 반청 독립정신을 가진 친일계파와 관료들의 개혁으로 보기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학설이. 자, 그래서 이 갑오개혁의 시의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사회에 있어서 그 근대적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근대적이란 의미는 현대적이라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이 점에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일본 무력에 의존하고 반일, 반침략을 우선으로 시켰던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실패가 대한제국으로 나타났고, 대한제국은 국민주권을 옮겨온 것이다 이거죠. 이후에 을미사변 1895년, 대한제국 1897년 일제 침략기가 되었고, 우리가 미군정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한국이 탄생의 과정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친소공산주의 학파, 친일계파파, 친중세구학파, 친미기독교학파, 자주민족주의 학파로서 현재 한국의 그 사문을 이 모두를 흡수할 수 있는 철인정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제국을 삼원제국이고, 이 삼원제국은 바로 5개 분파로 이루어져 있다. 그 5개 분파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온누리에 퍼져 있는 우리의 말과 글을 쓰고 우리의 세계 언어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조선의 민족을 황제국으로 뭐냐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오개혁은 바로 근대적 현대적 개혁인데, 실학에서부터 갑신정변, 동학농민혁명 갑신정변으로 이 대한제국 일제시대 미군정으로서 뭐냐면 오늘날에 대한민국, 북한, 이 조선족 이렇게 세 분파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조선족은, 현재 조선족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모두 다 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돈벌이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앞에 지금 현재 있는 이런, 특히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의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그 다음에 한국 근대사의 정치사상, 갑오배령과 아간망명,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갑진회령과 국민전쟁,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의 지금 책들이,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샤먼 사상과 샤먼 제도라는 책을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황태현 박사님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의 황태현 박사님의 이 머리말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읽어보고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은 이 짧은 짧은 시간, 그러니까 1894년에서 1945년, 저는 1897년에서부터 1948년 미군정까지 어쨌든 이 50년간의 이 한국 근대사의 그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짧은 사이에 나라의 폐망과 부활을 두 번이나 겪은 우리의 근대사에 관한 이 간단한 명제로서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한국 근대사를 재구성하려는 한국 근대사 집필계획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일제의 조선 침략이 사실상 결정된 1894년 5월 30일부터 대한제국 창건 1987년 10월 12일 직전인 1897년 9월까지 3년 남짓의 역사를 다룬 이 집필계획의 첫 저작은 금년 초 갑오왜란과 아간망명, 갑오왜란과 아간망명으로 선보였고, 갑오왜란과 아간망명은 일제가 1894년 6월 9일 조선 침략의 선발부대인 488명의 육전대를 인천에 무단 상륙시킴으로써 개시된 침략전정으로서 갑오왜란의 발발 시점으로부터 고종이 1896년 2월 11일 아간망명을 감행해 외란을 소강성태로 밀어넣고 왜군 처형투쟁을 벌였던 대한제국 창건을 준비한 3년의 역사를 다뤘다. 당시 일제는 갑오왜란을 청일전쟁의 포윤으로 가리고 동비토벌이라는 허위 명분과 갑오경장이라는 신파조 가설무대로 호려 철저히 은폐했다. 이 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은 아관망명과 덕수궁 한의에 이어 마침내 범국민적 칭제운동을 통한 대한제국의 창건 1897년 10월 12일로부터 갑진왜란 1904년 2월 6일 직전까지만 만 7년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이 저작과 동시에 출간되는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1904년 2월 6일부터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선언까지 약 40년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이 책에 제시된 역사 해석은 그간 국사학자들에게만 맡겨졌던 대한제국 역사를 처음으로 정치 철학자의 눈으로 발굴한 새로운 사료와 공감적 사료 해독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관점의 비판적 역사서술로 재구성하였다. 이 책 속의 수많은 태제들은 기존 사학계의 일부 편향적인 사가들에게 밥그릇을 깨는 도시락 폭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몇 가지만 들자면 대한제국을 국내 망명국가로 규정하고 황일 독립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비상국가로 해석한 것이나 대한제국의 건국 사상과 근대화 비전을 신존왕주의, 조선중화론, 민국사상, 구본심찬으로 논증한 것. 명확히 사료를 근거로 독립신문, 독립협회의 설립자를 고종으로 입정하고 서재필이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밀정임을 밝혀낸 것.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폭력투쟁을 국가별전으로 논증하고 이 별난 세력이 여론에 밀려 자멸하게 되는 과정을 사료에 의해 성실하게 증명한 것. 1903년까지 3만 명에 달한 대한제국 신식 군대의 병력 규모를 타사해낸 것. 중국과 기타 아시아 제국을 능가한
대한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기술진흥 수준을 사료에 의해 입증한 것, 대한민국 국호가 대한제국기에 이미 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도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를 사적으로 논증한 것을 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갑오회령과 아간망명에 이어 이 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을 읽고 갑진회랑과 국민전쟁까지 연달아 읽게 되면은 누구나 1895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50년 한국사를 제대로 뚫을 수가 있다 이거죠. 꿰뚫을 수가 있다. 지금 지필이 거의 끝나가는 한국 근대사의 정치사상까지 읽게 된다면 한국 근대사를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을 두고 말한다면 이 책 한 권으로 대한제국과 관련된 그 어둠은 완전히 그치리라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에서 읽는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 고종이 병정 노래를 하던 모의국가였을 터다. 그래야 재정 왕권에 집착한 고종, 망국의 필연이었다는 식의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반민족적 막말이 신문지상에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누구나 대한제국에서 어떤 장편 진보와 혁신의 역사 아닌 설리과 서스펜스의 역사를 발견한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제국에 대한 많은 오해와 무식한 막말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가 지중한 것은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유래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기틀은 대한제국에서 만들어졌다. 1901년 한국은 한국을 방문한 지그 프리트 겐테는 북경도, 동경도, 방콕도, 상해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하, 전처와 전기 조명을 동시에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중국의 번영하는 개방 항구들에 온 유럽인들이 아직도 원시적 이동수단인 인력거를 타고 여행해야 하는 반면에 한국인은 생생 달리는 전차를 타고 수도 서울의 움막과 초가 사이를 누비고 밤이면 눈부신 아크 등의 수도라는 거대한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 지붕을 비추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00년대 서울은 이미 아시아 제1의 도시였고 대한제국은 군사강국이자 경제대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상해 임시정부 시대가 아니라 이미 대한제국 시대에 창제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까지 생각하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속성은 지극히 긴밀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자, 여기서 이게 2017년 7월 달에 이제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 머리말에서 제가 읽어본 내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 약 5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50년의 역사는 세계 온누리에 대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더욱더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근대적 현대적 발전을 거듭한 자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연구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체계를 갖춘 학문이 축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